어떠셨습니까? 은은한 달빛이 땅으로 차분히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김은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대답이 커서 좋습니다. 이 월요일에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 텐데 어떤 음악일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음악이 있다면 이 월요일에 어울리는 색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색이 이 월요일에 어울릴까요? 노란색? 검은색? 한 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여쭈은 것은 두 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림 속의 색채,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이 되죠.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듣는 것, 그림은 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들으면서 볼 수 있는 동시의 두 감각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렇게 두 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기능하게 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진 에스테이지아의 우리말의 번역인데 저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 느끼다와 함께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느끼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보면서 들을 수 있는 혹은 보면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뭐 등등의 감각기관의 특수한 연결망이 공감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지금 저와 함께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의 얘기를 듣고 또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두 가지 감각 이상을 활용하고 계시죠. 공감각의 상태에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감각에 대한 연구는요. 19세기 말 실증주의가 한창이던 때에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거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 재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학자분들께서 어떤 그 통계를 내셨냐면 우리 지구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특별한 공감각자이며 그리고 이 공감각자들 중에 99%는 숫자나 문자를 가지고 색으로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색의 소리, 단어의 냄새, 형태의 맛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 공감각에 대한 정의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드뷔시의 월간 같은 경우 은은한 달빛이 땅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을 아마도 대부분이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작곡한 드뷔시는 음악은 리듬 안에 존재하는 색채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뷔시가 강조하는 리듬, 색채, 시간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듣고 보는 것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강화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뷔시가 공감각자였다라는 학설을 주장하시는 미술사가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드뷔시는 주로 자연에서 그 자연의 어떤 현상과 그 현상에서 받은 인상을 곡으로 옮겨오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림에서 보면서 음악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시각을 청각화하는 과정에서 작곡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상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상주의는 우리가 보통 표현주의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미술사조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상주의는 르네상스를 지나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요 사이에 오면 많은 예술가분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냐면
더 이상 예술가는 자연에 존재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모습을 100% 카피하듯 그대로 화폭에 옮겨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인상주의가 등장한 19세기 초에 이르면 사진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미술 사조에서는 잘 그려진 그림, 즉 기법적으로 훌륭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었고, 그래서 기법적으로 훌륭한 예술가, 즉 장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인상주의에 들어서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개성이 담겨있는, 즉 자연을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재현해내는 방법의 길이 도모가 되게 되고, 또 역시 사진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계기술의 그 카메라가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복사하듯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떠난 인간의 감성, 감정, 그리고 인간만의 능력으로 세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상주의자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 바로 빛을 그려내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대상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빛의 색을 표현하면서 사람을, 꽃을, 물을, 하늘을, 자연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빛의 색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예술가들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8세기 초에 아이작 뉴턴이 광학론이라는 이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색광, 즉 태양의 빛, 하얀 빛에는 모든 색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을 펼쳐내시죠. 그 이론이 100년간 이어지게 되고 100년 후,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그 괴테라는 분이, 독일의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문인이죠. 그분이 색채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반박하게 됩니다. 뉴턴이 틀렸다는 거죠. 백색광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이라는 것은 색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빛과 색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두 분의 색채론을 가지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본인들만의 독특한 화풍의 세계를 완성해내게 됩니다. 뉴턴의 그 광학이론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실험을 토대로 완성을 해서 프리즘을 가지고 빛의 스펙트럼을 제시하죠. 빨주노초 파남보의 얘기를 가지고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괴테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그 의미 이후에 인간만이 보아낼 수 있는 감정 어린 색에 대한 표현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괴테는 1809년도에 이 원을 그리게 되는데 1910년도에 색채론을 발표하기 한 해 전이 됩니다. 보시죠. 가운데 안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에 원이 있습니다. 그 원 안에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했는데, 안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과 가깝죠. 그다음에 하늘색, 그리고 여기는 보랏빛에 가까운 색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 여기 바깥의 원은 크게 붉은색으로, 주황빛으로, 그리고 여기는 노란빛으로, 붉은 계열, 그다음에 노란 계열이죠. 파란 계열, 이렇게 가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괴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색채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빨간색은 아름다운 색, 주황색은 고귀한 색, 노란색은 좋은 색, 여기 이제 연두색은요, 술을 많이 먹었지만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성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은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색채로 의미 부여를 했고, 바깥원을 보시면 이 붉은 계열의 색을 이성적인 색으로, 그리고 이 노란색과 초록으로 엮어지는 이 과정을 오성적인 색으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판단력을 가지는, 위에 이성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파란 계열로 오면 수줍음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보라색 계열은 환상적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괴테는
인간만이 보아낼 수 있는 색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색채에 상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대 자연과학에서 우리 모두를 어두움에서 해방시켜준 아이작 뉴턴도 보아내지 못한 것이죠. 괴테는 아이작 뉴턴과는 달리 노란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의 색이고 태양빛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 중간에서 먼저 출현하는 색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들은 부가적인 색,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이 결합되면서 등장하는 색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 빛에는 6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니까 황색, 청색, 주황색, 보라색, 적색, 녹색 이것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서히 그 색채 이론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부 중에 2부가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이론을 즉 광학 이론을 정면 반박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100년 후에 괴테의 이런 그 주장이 사실은 많은 과학자분들에게 과학 이론가들을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인간 이성이 지성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도착이나 오류에 가깝다라는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몰츠 같은 또 다른 과학자분들은 이 시도만큼은 물론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그 시도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호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죠. 괴테가 얘기하는 이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 색은 즉 빛이라는 것은 색채를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색채는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경험한 얘기를 책 속에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로 여행을 가서 그 다음날 숲을 산책을 하게 되는데 눈이 내린 그 산길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을이 지면서 노란 빛을 띠는 그 흰 눈 더미 앞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보라색으로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기울면서 세상이 붉게 물들죠. 그 붉게 물드는 대상물들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검은색이 아니라 녹색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